네, 다음은 경기 분야입니다. 도장만큼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경기 분야인데요. 전국의 초, 중, 고, 대학, 실업팀,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마저 연기됐기 때문에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라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은 선수나 학부모, 코치 모두가 안절부절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에 이달 중에 열리기로 했던 대한태권도의 회패장기마저도 또 연기가 됐습니다. 나사렛대학교 한승용 감독께서 태권도 경기 운영 대응 방안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용입니다. 경기 분야에서는 코로나 현 시점에서 선수들과 지도자님들에게 생각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회 장소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전 준비에 대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은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기피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로 인하여 대회들이 잠정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태권도 종목의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면 여러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생각은 태권도인의 자랑인 무주 태권도원을 적극 추천합니다. 청정 지역인 무주 태권도원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요. 숙박, 체육관, 숙소 이동, 식사, 트레이닝까지 한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장점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협회의 운영에 따른 방역 및 검역에 따른 관리 감독에 대한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전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 그리고 임원들만 대회장 출입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성격에 맞게 잠복 기간을 감안하여 대회 출전 일주일 전 검사 내용을 날짜를 지정하여 선수 및 임원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바람이 있다면 협회 측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까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임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먼저 개학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들 또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고3, 중3부터 소수의 인원이 경기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학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출전 제한을 유연하게 좀 풀어서 지금까지 출전하지 못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분야 정말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한승용 감독께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까 사전에 야당으로 얘기했지만은 목표가 없어서 지금 선수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은 좀 괜찮은데 지금 현재 고3 지도자분들부터 학부형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 하나. 네. 세계연맹에서 네. 비치 게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야외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회가 없고 폐쇄된 공간에서 할 수 없다면 야외에서 할 수, 겨루기는 또 볼거리도 많으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하다 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는 대학 축제 때 매트를 깔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시범단이나 이렇게 저희 겨루기들도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렇게 한 번씩 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경험을 주기도 하는데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날씨와 이제 그 계절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협회에서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고 어떤 그 날씨에 대한 부분만 해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품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품새도 날씨도 관련인데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비 맞으면서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야구나 이런 것들도 비 맞으면서 하는데, 네. 그게 이렇게 고3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대회는 아니더라도
중저급 대회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뭐 시행해 볼 만한 역발상으로 시행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무주 태권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실은 태권도원을 만든 목적이 태권도의 어떤 연수의 기능과 대회를 위해서 뭐 국제 경기장, 전용 경기장까지 지었지만은 태권도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이거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은 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뭐 기업체 연수라든지 다른 뭐 수련회를 하다 보니 또 정작 또 태권도계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해서 누구를 위한 태권도이냐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지금 태권도원도 지금 실은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좀 대한태권도협회 지금 대회들을 이렇게 뭐 아까 주말 리그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거 어떨까요? 예, 지금 뭐 협회에서도 다양한 그 방법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대규모 이게 집체화되는 그 경기는 배제하고 뭐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고3 학생들이나 중3 학생들 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좀 완화가 되면 일단 그 중3 학생들하고 고3 학생들부터 소규모화 해가지고 할 그 계획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태권도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모든 대회가 지자체에서 뭐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나 2억 정도의 대회 운영 경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태권도원 같은 경우도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그 유치 비용이 없어서 이걸 못 하는데 과연 대회 경기 운영이 가능할까?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검사 비용이 약 6만 원 정도? 저기 거의 20만 원 정도. 20만 원입니까?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그거를 협회가 과연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이번 협회장기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갖다가 후원하겠다는 그 좋은 기업이 있어가지고 한번 서로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꼭 그렇게 누가 그 키트를 후원해 준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또 전문 의료진이 와서 또 다 검사를 하고 검체를 또 갖고 가서 또 다 분석을 해와야 되고 뭐 하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참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예 내가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만 가지고 한번 시합을 해보면 어떠냐 그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이제 태권도 하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뭐 뜻이 금방 하나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태백 그 협회장기 대회도 그 태백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안이 돼서 또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협회장기를 태권도계에서만 어떻게 하냐, 마스크를 쓰느냐, 아니면은 이걸 하느냐 막 해서 어렵게 하기로 했는데 정작 개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했더니 지역에서 청정 지역에 왜 불특정 다수가 와가지고 우리 혹시 코로나면 우리 지역을 할 수 있느냐 반발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주도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당장 시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지역별 리그와 중급 규모의 리그 그리고 전국 규모 리그 이 대의 방식 자체가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아예 좀 제가 이제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 차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예 올해 대회를 전면 다 취소하고 지금 수험생이 되는 중3, 고3 이런 친구들 위주의 어떤 대응 방안은 그 현장에서는 만약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게 기다리다 보면은 이거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거예요. 고3부터 중3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고3 학부형부터 해서 지도자분들은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 그래서
좀 고립을 시키더라도 그 경기를 일단은 그러잖아도 협회에서도 그 인원을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종별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고3 학생들 남녀 숫자하고 중3 학생들 숫자 그리고 품새 부분에서 남녀 중3 고3 이 학생들을 다 뽑아봤는데 보통 하루에 한 400에서 500명 정도 그 중3이나 고3 이쪽이 남녀 합쳐서 한 400명 정도, 300에서 400명 정도 이게 소규모, 좀 중급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진짜 그런 끝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아마 좀 그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다가 저희가 아마 비상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육성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너무 학생들이 지금 선수들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뭐 목적을 잃은 것처럼 내가 계속 운동을 해야 되나,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어떤 고민 속에 있는데 최소한 우리 태권도계에서 그 선수들을 좀 응원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도 좀 하나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들 응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나갑시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체육인입니다. 라는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최선 훈련하는 어떠한 선수들도 조금 더 버티고 힘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 생각을 김지혁 교수님께서 광주에서 시작을 바람을 일으켜서 요즘 챌린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챌린저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 선수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지금 진학을 앞둔 또 앞으로 실업팀으로 또 진학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선수들에게도 조금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선수로서 좀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지 우리가 마시고. 그 하지 않으셨어요 질문? 네. 질문 안 하신 분도 그럼. 그런가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마스크를 네.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네. 저는 마스크 쓰고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시뮬레이션 해보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외적인 시각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태권도 사범인의 모험적인 모습으로 YTN의 이제 천은미 교수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태권도장에서 이제 수련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장 수련생하고 좀 다르게 선수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열린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3년에 이제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가 열렸을 때 멕시코의 고산지대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박종환 감독님이 그때 이제 체력 훈련을 한다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실제로 마스크 훈련 방법은 심폐 능력에 이제 향상을 시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2003년부터 이제 저산소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3년 뭐 제 제자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때도 멕시코에서 고산지대에서 이제 시합이 열렸지만 그때 저산소 트레이닝 경희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그 남녀 종합 우승을 한 기여도도 있어서 지도자들이 어떤 그 열린 시각도 보고 선수들이 어떤 그 교육이 좀 충분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이제 적응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발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길래 이것을 약간 홍보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입상을 했고 그러니 태권도도 심폐지구력 형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뭐 그 선거 때 예를 들면 선거 때 투표를 하니까 일회용 장갑을 이렇게 끼고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전수마다 마스크를 계속 교체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접촉이냐 비접촉이냐에 그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겨루기 같은 경우에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피스를 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대회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그만큼 또 간절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도
대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험생 위주로만 예. 좀 최소화를 해야 되느냐, 거기로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경기인으로 보고 선수를 봤을 때 마스크를 안 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외적인 시각도 저희 태권도인으로서 좀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래도 면피성이라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솔직히 반대이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장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태권도 경기를 그럼 계속 안 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스크가 문제가 있으면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태권도계는 전자호구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보호대도 이제 전자보호구로 하는데 지금 뭐 굳이 이제 예를 들자면 펜싱에서도 그 보호대를 하잖아요. 전혀 침이 튀지 않는 어떤 비말성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펜싱에 헤드기어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헤드기어 자체를 개발할 때 그러니까 전자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다는 게 그게 규칙이면 그 보호대의 어떤 모양을 어떤 마스크의 어떤 기능적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최근에 저한테 그게 가능한지 업체들 산업계 좀 제안을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실리콘 재질 내지니까 앞면을 아예 막을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저 뭐 업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우선 금형 뜨고 뭐 그런 굉장히 백신 만드는 것만큼 그는 실은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게 금형 뜨는데도 굉장히 막대한 몰드비가 이제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게 또 현장에 실제 투입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게 좀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다양한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근데 그런 제언들이 소수 뭐 경기 분야나 아니면 그 대한태권도협회 행정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제안들을 예, 계속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일본의 이제 가라데 중에 공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주먹으로 앞면을 타격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 앞에를 막아놓는 헤드기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긴 하지만 격투기라는 그 동질성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샘플로 해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경기가 빨리 좀 재개됐으면 하는 마음은 다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신선한 뭐 또 의견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대한태권도협회라든지 또 많은 분들한테 좀 제언을 통해서 하루빨리 좀 경기가 좀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계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혼란 겪는 곳이 아마 교육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해방 전시에서도 학교 문은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초, 중, 고 다 온라인 개학을 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지금 개강은 했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계속 또 하고도 있는데요. 특히 태권도 학과 같은 경우는 실기가 또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권도 학과도 굉장히 사정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주대학교 김지혁 교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태권도 학과 상황과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서 대학가가 비상입니다. 태권도 관련 학과의 상황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학교 내 체육시설 사실상 전면 폐지된 상태고요. 이론 수업,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고 실기 실습 수업도 선택적 대면 강의로 10명 이내로 제한을 둬서 교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계 전반에 하나의 변곡점이 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혼란과 어떤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뭐 비단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어떤 직원들부터 교수들까지 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그래도 위기의식보다는 어떠한 변화의 초석으로 인지하는 자세를 좀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요컨대 이제 태권도 학과의 설립 목적은 태권도의 이론 정립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우리 태권도계를 살펴보면 태권도 학과는 겨루기, 품새, 시범 이런 각종 대회 출전과 성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모든 경기가 취소되고 잠정적으로 연기되니까 전공생들은 물론이고 이제 대학의 지도자들까지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권도 학과가 좀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선수 양성이나 경기 실적보다는 좀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좀 지도자 양성에 목적을 둬야 될 좀 필요가 있고요. 학교 교육과정 역시 퍼포먼스 위주의 어떤 수업 방식이 아니라 지도법을 배울 수 있는 이제 수업 방식으로 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또 기술의 완성도나 어떤 경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생활 속에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양성이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현장의 어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지도자 양성에 좀 목표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 개인적으로 태권도 학과의 정상화가 오늘날 태권도계의 어떠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계 입장으로 좀 제언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제 경기 실적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는 이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태권도 학과 그리고 태권도 전공 교육 과정도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주입식 형태의 1차원적 교육을 좀 탈피해서 이제 비대면 환경 속에 어떤 태권도 수업 운영 방식의 어떤 변화를 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뭐 좀 자세한 방법은 뭐 블록 시간표 도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수강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A반, B반으로 구분을 해서 10명 이내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부족한 것들은 이제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조금 같이 혼합형 수업이 좀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태권도 전공자 혹은 또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그 녹아내리게 하는 방법은 아직 못 찾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 교육에서도 태권도의 어떤 교육적 가치가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온라인 교육하면서 또 이 교수님들이 또 이번 기획에 상당히 많이 또 준비를 하면서 예, 더 수업에 또 연구를 또 많이 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재영 교수님도 실은 중국의 북경체육대학 교수로 이번에 작년에 초빙해서 가셨는데 지금 뭐 아직도 못 들어가셔서 지금 아마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속 예, 지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온라인 교육은 한국보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2월 17일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특히나 말도 안 통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적 위주의 이런 그 기능성보다는 예를 들면 뭐 레포트를 쓴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학점을 줘서 최소한의 지적 향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개발하고, 그거를 굳이 그런 것들은 굳이 그 일반적인 일반적인 지식이니까 굳이 그거는 대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로 시수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또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참 이 그러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그 비대면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예체능, 지금 태권도를 관련해서 담당으로 하는 그 교과목 경우에는 이 완벽한 비대면은 완벽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좀 혼용해서 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히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그 교수에게 이제 선택적 대면 강의를 허용을 했지만 수업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이 수업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10명 이내라고 해도.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좀 변화돼야 되는, 그래서 아예 그냥 실습 실기 종목은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으로라도 이제 대면 강의를 같이 혼용해서 좀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뭐 요거와 그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지금 이 발제 내용에서는 이 얘기를 못했는데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솔직히 공부를 더 안 합니다. 네, 비대면 강의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 교육적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안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성인들도 교육하는 사람들도 20분, 30분 넘어가면 거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이 교육적 효과의 목적을 두고 좀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건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지금 환경 자체가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금 네. 그럼 김 교수님은 그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이 지금 시행을 하셨던 네, 경험이 시행하고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럼 네. 그 내용이 네. 내용이 이제 뭐 교육이라는 게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실기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실제로 대면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실기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온라인이니까는 그 실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 이 완벽한 이 교육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실기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 교수자가 영상을 찍습니다. 혼자 와서. 그래서 동작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품새를, 뭐 예를 들어 일장을 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럼 쌍방향이 아니고 일단 단방향인 거죠? 맞습니다. 일방적인 상호는 되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줌 교육이라고 예, 줌 그게 있지 프로그램을 않습니까? 해서 예, 예. 서로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자 한 명이 예를 들어 40명의 어떠한 그 동작을 다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캐치가 거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수 없는 제가 상황. 제 딸 아이가 네. 온라인으로 그 바이올린 수업을 하는 게 원래는 네. 이제 어디 뭐 가서 같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럼 뭐 어디서 같이 이제 그 줌이라는 네네네.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거기 참여한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손에 꼽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게 한 10명 이상 돼 버리면 교육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2월서부터 지금까지 줌교육을 하고 그 있습니다. 국경에 그 예, 교육을 학생들, 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줌으로 한 번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그게 단방향이 아니라 그거는 양방향으로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3명씩 끊어서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을 보고 너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지를 이야기해봐라는 거. 또 하나는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한국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 실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권도 학과가 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려면 역사 또한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역사라든지 또는 태권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양 과목들이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또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같은 경우 가장 큰 목적이 어쨌든 두 번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전공자들을 좋은 지도자로 양성한다는 데에 포커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어떻게 교육을 지금 가진 거라도 잘 할 것이냐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이 상황에서 배출된 지도자, 양성된 전공자들이 과연 지도자는 태권도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좀 고려를 하면서 향후에 학계에서는 저도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전공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태권도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진로 지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에서 고민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식에 대한 거는 전달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성교육이라든지 그 친구의 고민, 진로에 대한 수시의 어떤 소통과 교감이 필요한데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다음은 산업 분야입니다. 아까 뭐 도장도 나왔습니다. 이 도장도 실은 산업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해서 태권도장, 클럽, 학교 선수단이 모두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품 제조업은 제조 유통업체들은 약 90% 이상의 매출이 감소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겪는 중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김도환 박사께서 코로나19 태권도 산업계 대응과 정책적 준비에 대해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권도 산업과 그리고 코로나19 현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먼저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자부했던 태권도장마저도 이 상황에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수련생의 도장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태권도 보급 1차 기관이라는 태권도장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태권도 용품 그리고 관련 제품들의 소비 저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태권도 연관 산업의 연쇄적인 수익 감소에 따라서 결국에는 태권도와 관련된 산업들이 쓰러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현 코로나 상황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을 전망할 때 태권도 산업의 단기적 전망에서는 현재 작아진 소비 경제 규모에서 경쟁이 심화가 더 심화될 것이고 경제력을 유지 정도 도장들이나 아니면 태권도 관련 업체들의 경제력 유지 정도에 의해서 강제 퇴출되는 태권도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태권도 산업 대비 장기적 전망을 하자면 효율성 높은 태권도 콘텐츠의 생존이 또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태권도 주요 조직 및 태권도 연관 산업의 기업 및 경제인 또는 종사자의 노력이 매우 절실할 때입니다. 그나마 좀 희망적이라고 한다면 태권도 산업은 작년 조사에 의하면 국내 용품 산업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이 75%를 넘어갑니다. 즉 국내에서 태권도 산업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인큐베이팅을 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는 문제죠. 근데 이 반대에 태권도 교육 서비스, 도장과 관련된 태권도 교육 서비스가 국내 태권도 산업 경제 규모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 서비스가 지금 상황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오히려 조금은 감소되고 있고 저하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도장 교육 등등의 태권도 교육 서비스와 반대되는 분야에 있는 것들을 인큐베이팅할 기회로 삼아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산업계에서는 결국에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사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요 4대 기관들은 반드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더욱이 뉴 노멀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과연 각 분야의 경제 상황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는 관련 업계가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위협을 기회로 삼아서 문화 콘텐츠 보급화 전략, 앞서 도장 교육에서도 미리 언급하셨지만 태권도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고급화 전략의 가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 수련자와 소비자 감소에 대응한 비용 상승, 즉 수련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가격이나 비용 상승은 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의 상승을 최대한 지양하고 그 대신 고비용 고품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태권도 수련, 교육 등 내용 및 품질의 고급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 즉 언택트 산업 성장세에 대비해서 보는 태권도 콘텐츠의 지속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난 그 태권도 경기가 그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그 뒤 화면에 배경 화면에 전자로 디지털화된 비주얼화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듯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할 수 있는 접근성이 확보된 콘텐츠가 계속 그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우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산업 기업들은 현재 팀과 도장의 용품 공급에 우선시하던 그 기업 대 기업 간의 소비 구조에서 앞으로는 보는 콘텐츠나 아니면 그 뭐 IPTV 등등의 이런 콘텐츠 중심에서 발생되는 소비 제품들을 만들어서 기업과 태권도 용품 기업들과 1차 소비자들 간에 바로 연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또 기관들이, 조직들이 협의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좌절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산업계는 일반 대중과 1차적 소비 구조의 확대 기회로 삼아서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자세 좀 견지를 하고 그리고 태권도 산업을 혁신함과 동시에 타 종목이나 문화 콘텐츠에 대비해서 생존 전략의 탁월함 그리고 우리 태권도만의 우수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김단 박사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언택트 시기에서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이벤트들이 주로 이제 대면 이벤트였다면은 이제는 비대면 이벤트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태권도계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는 슈퍼 이벤트를 되려 우리가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슈퍼스타가 나옴으로써 그 관련된 산업들이 그 슈퍼 이벤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 이익 외에도 뭐 각종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그 관중들이나 이 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관련 용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팬시 용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간접적 이익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뭐 다른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운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슈퍼 이벤트의 필요가 꼭 필요한데 그게 지난 1월 달에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진했던 파워 태권도 프리미엄 리그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관중 경기거든요. 오로지 그 방송용으로다가 제작을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그 코로나형 친미디어 이벤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이 내년까지 2000년에 걸쳐서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친미디어형 경기 또 슈퍼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서 침체된 태권도의 관련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추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태권도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조금은 덜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의 원천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예전을 예로 들자면 태권체조와 같이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합니다. 기술 체계를. 근데 저는 이미 그러한 시기는 지나갔고 오히려 이러한 원천 기술이 뛰어난 우리 종목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차별성을 지도자들마다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은 간과하고 계속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딴 거 만들자 라는 데 너무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그 1월에 있었던 그 게임 같은 경우도 태권도의 원천 기술인 겨루기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외부에 완벽하게 전달되진 않았어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하나 질문.
그 이제 코로나 대응 정책 전망에서 네. 그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 효율성이 높은 콘텐츠, 태권도 콘텐츠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좀 그 구체적으로 지금 김 선생님 얘기하셨던 저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거기에 공감이 되는데 여기 그러면 앞으로 효율성이 높은 콘텐츠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전망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실버 태권도, 성인 태권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좀 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그 고효율의 지금 지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버 태권도나 성인 태권도에 참여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아도 90%, 80% 이상이 다 초등학생에 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미학년기 아동에 속하는데 그 와중에 그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비싸게 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아주 단순한 해답입니다. 품질을 좋게 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아도 소비자들은, 수련자들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로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우리 원천 기술의 잘못이 아니고 지도 방법이라던가 노하우의 각 지도자들의 개발이 아직은 더디다는 것. 그 부분을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조직의 역할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니 이걸 쓰세요 라고 주는 것은 크게 효과가 적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고효율이란 비용을 높이더라도 품질만 확보될 수 있는 그 태권도 프로그램이라면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갖고들 계세요.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기회와 그 용기와 투자 여력이 없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우수한 지도자분들께서 숨겨놓으셨던 동영상들 많이 내놓으시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시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살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태권도 산업이 도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태권 도장만 하더라도 한 달에 최소 약 1,000억 정도. 지금 그 작년 조사에서 사전 조사에서 국내 산업계 조사를 했더니 태권도 도장이라고 명시는 하진 않고요. 태권도 교육 서비스가 1조 1,700억. 그 이외에 1,300억인가 정도가 겨우 용품 산업 다 합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성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장에서 무언가 돌아가야지 보급이 되고 보급되어서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용품도 수요 공급이 따라줄 수 있다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다 보니 비대면 수업으로 할 때에 어차피 그룹형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뽐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용품이라던가 뭔가 디자인된 무언가들 그런 것들을 또 새로운 상품으로 잘 개발만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또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또 한 이면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한혜진 편집장님 SNS에서 태권도 산업계가 뭐 90% 하락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결국 저는 항상 늘 그렇게 태권도가 살려면 태권도 도장이 살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태권도장의 어떤 확대가 태권도 경기가 됐고 태권도 경기가 확대되면 태권도 세계화가 됐고 그러면 태권도 산업이 성장했다고 보는데 그 도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장이 무너지면 산업계도 전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그 스포츠에 몸을 담고 있는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아까 뭐 태권도장에서 비대면 수업 방식, 온라인 수업 방식을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품새 가르치고 겨루기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면 분명히 학부모들은 수련생들은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진 IT 기업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대인으로 사범님이 가르치고 아이들은 따라하는 거를 위주로 했다면 이걸 뭔가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만 해준다면 저는 시기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이지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기업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태권도 한마당을 열릴 때마다 거기에 그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제품을 팔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장에서 쓰였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배치해 놓고 홍보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회사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언택트 형태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가 왔다라고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권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 대표적으로 수련, 아까 뭐 교육의 방법이 이제 온라인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련 문화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인사이드 태권도 박성진 편집장께서 포스트 코로나와 태권도의 신독 수련을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진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회가 없습니다. 이제 대회가 없는 시대이고 심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뭐 학교다 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태권도를 했던 많은 도장의 수련생들이나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떤 동기부여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태권도를 왜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 닥친 문제인데 고등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이 선수들을 일단 말하는 겁니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도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권도를 왜 하냐, 부모가 왜 보내느냐 했을 때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아이 이제 검은띠 정도, 그러니까 딸게 하려고, 물론 이제 좀 어디 가서 안 맞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제 대세가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다니니까, 그래도 태권도장 정도는 다녀서 검은띠 정도 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통과의 이 절차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를 왜 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태권도라고 하면, 이게 그런 뭐 대회가 없어요. 그럼 금메달을 따야 된다든지 뭐 뭘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승을 해가지고 어떤 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없는 시대에서의 태권도는 왜 하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정말로 이 최고의 수준에 달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 태권도를 지금 할까? 라는 부분에서 안 한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수련과 훈련의 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실업팀 뭐 어디서 다 하는데 그건 훈련이죠. 훈련을 알려주는 사람은 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를 이제 스포츠가 아니라 무도라고 이제 스포츠를 넘어서는 무도라고 얘기할 때 그 무도적인 차원에서의 이 태권도를 한다는 것은 훈련이 아니고 수련이죠. 수련을 지도해주는 사람은 코치라고 우리가 부르진 않고, 물론 영어로 바꿀 때는 뭐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사범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과 수련의 차이가 있고 코치와 사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럼 지금 내가 태권도를 왜 하는가에 있어서 태권도가 특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취미로 하는 태권도인들 중에서 취미로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태권도인들 많은 분들이 특기는 태권도인데 취미는 태권도가 아니죠. 골프죠. 예를 들어서 골프를 한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 태권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대에서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누가 경기 나가가지고 대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사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우쭐을 하고 싶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레이드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명을 하고 싶은데 증명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혼자 하는 거죠. 그 혼자 하는 태권도라는 부분에서 이게 저는 좀 과거에는 우리 태권도를 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권도를 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아까 이제 유현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 좀 태권도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선진국형 태권도, 내가 좋아서 하는 태권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태권도를 하는 게 너무 좋다, 재미있다 라고 해서 하는 태권도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온라인 수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답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 개인적인 예를. 제가 태권도 심사를 좀 보려고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도장을 다니지는 않습니다. 도장에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저 같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갔을 때는 어울려서 할 수가 없어요. 도장에서. 물론 요즘은 이제 성인 태권도 수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우리 아까 수련생의 퍼센티지를 따지면 80, 90이 아니라 99 정도일 겁니다. 이 전체 태권도장에서 성인들 수련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저는 1%가 안 된다고 봐요. 도장에서 일반 도장에 좀 가봤는데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가서 한 다음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련 문화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어요. 특정한 곳에서는 이제 그런 이 성인 문화가 있는 곳은 있지만 대부분의 도장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태권도를 직접 하면서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태권도의 문화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있고 그냥 엄마가 그 태권도를 오는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옆에 친구가 다니니까 좋아 보여서 엄마한테 나 태권도 좀 보내줘라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제 뭐 B2B, B2C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직접 수련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 그 간접적으로 데켜지는 거죠. 산업도 마찬가지고 수련자가 어떤 좋은 태권도 상품이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장 뭐 사범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이 직접적인 1차적인 수련자들이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태권도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인 구매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까 이제 필요성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버 태권도랄지 뭐 성인 태권도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이미 다 공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시도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성인 태권도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면 성인들 또는 노인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사분들이. 본인이 또 그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와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몰라요. 나이들이 많거든요. 사분들이 보통 한 30, 40대라고 봤을 때, 물론 더 많은 우리 엄사분들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뭔가 심사가 되건 뭐가 되건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수련입니다. 수련이라는 건데, 이게 좀,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 발전했어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옛날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태권도에, 우리 헝그리 복싱 뭐 이런 것처럼, 태권도도 지금 사실 보면은 일부 나라들, 잘하는 나라들의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태권도 선수들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사회적인 클래스가 이 상류층보다 중하류층에서 아니면 이민자들 중에서 정말 이 태권도 드림이죠.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그런 실제로 이룬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현지국형 태권도 이런 문화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재밌으니까 뭔가를 찾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발제문에서 말씀드렸던 신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뭔가 몸가짐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말이 신독인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누가 너 잘한다 못한다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게 자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보다 잘했는지 뭔지 못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나는 근데 그렇지만 태권도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련이고 이 무도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할 수 있는 태권도의 문화라는 것이 이제 아까 또 나왔지만은 이제 선진국형 태권도일 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다 모여가지고 딱 너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태권도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개별 토론 시간까지 다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 과거에 국가대표도 경험하고 하셨던 분들이 실은 은퇴 이후에 수련을 안 하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동을 해서 추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를 또 대비하자라는 건데 한승용 감독은 따로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하시나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엄재영 교수님 좀 하시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저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되게 공감하고요. 그러기 전에 명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백종원은 결국에는 뭐를 잘하는 거죠?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학계에 태권도 학과의 교수님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도장의 지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계의 교수님들 되게 많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기능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면 태권도장을 하게 되고 태권도장을 안 하게 되는 태권도를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3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층들을 가리킬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옆차기를 탕 차고 앞구비로 딱 놓을 때 몇 초가 걸리는지 아세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한 30대가 되면 3초 간격으로 2분을 때리면 한 30회 정도를 차요. 20회에서 30회 정도를 차고 그런데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되잖아요. 3초 간격으로 죽어도 찰 수가 없습니다. 제가 50대니까. 4초 간격으로 때리거든요. 그 벨소리를 딱 틀어놓고 2분의 시를 딱 맞추면 띠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옆차기를 이렇게 앞구비를 이렇게 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땀이 얼만큼 흘릴까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수련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수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고치기 전에 먼저 태권도 지도자들이 골프도 좋고 그렇지만 그건 취미잖아요. 보통은 요리를 계속 할 수 있게 또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수련이 자기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지도자들 많은 분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 태권도를 즐겁게 배우고 또 이 재미를 느껴서 지도자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선택 없이 그냥 그대로 지도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 재미를 못 느껴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태권도 자체 수련해서 이 재미를 못 느껴봤기 때문에 제자한테도 재미있는 태권도
태권도 수련의 어떤 재미 이런 걸 갖다가 깨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두 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박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수련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우리 지도자들이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 도장교육, 경기, 학계, 산업, 수련 분야까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제 및 개별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걸 좀 종합적으로 태권도계의 어떤 대응 전략, 그런 부분에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어떤 분야를 넘나들어서 뭐 질문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경기 쪽보다는 도장 수련 쪽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나타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용 품새는 도저히 수련으로서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방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는 수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비대면을 위해서 제자리에서 오밀조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활동량이 좋아지는 품새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경기용 품새도 내가 개발하는데 참여를 했고 아시안 게임 때 된 것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넓게 쓰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 지금 이 비대면을 보니 제자리에서 하는 품새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혹시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 차장님께. 네, 뭐 수련의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홈 트레이닝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도 아까 앞서서 이제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신독 수련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했던 게 저도 그 태권도 도장에서의 그 교육 방식 자체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자기가 개인이 연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프로 앞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이러는 그런 과정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샌드백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재미있게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많이 좀 개발을 해주고 기존에 해오던 수련 방식을 좀 많이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도장에 들어와서 하는 그 일정한 패턴 그리고 일정한 등급 상승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교육 패턴을 이제 다 열어줘서 정말 재미있는 그 수련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엄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아마 같이 연구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재미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10대 아이들이 생각하는 재미하고 20대가 생각하는 재미하고 또 30대, 40대 장년층 또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태권도를 하면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재미라는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아이들 요즘 도장에서는 정말 재밌게 막 공을 가지고 놀든지 막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10대, 20대까지는 통할 수 있어도 30, 40대 되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이 연령대별로 성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노력, 고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태권도계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토론의 문화도 실은 이 태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접촉 비대면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저희들끼리 하게 됐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과 이게 지혜를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한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안타까운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어서 빨리 좀 다 같이 모여서 이 지혜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태권도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곧 7월 달에 또 대한태권도협회와 또 다른 단체에서 태권도 대응, 코로나 대응 포럼 및 세미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다 함께 우리 태권도가 기운차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파이팅을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권도! 파이팅!